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이오 산업 중에서 10대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바이오 기술이라는 게 한 가지에 국한되고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측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누구에게는 유익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 두시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10대 미래 유망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2017년도에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첫 번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임상 유전체 정보 관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전차, 사람마다 서로 다른 유전체를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겠죠. 그 정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 관리하는 기술, 그 기술을 관리를 할 수 있으면은 여기 나오죠. 개인 유전체 기반 맞춤형 치료제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싱글셀, 하나의 세포에서의 유전체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전자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분석 기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종 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 전 세계 확산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죠. 이미 3년 전에 벌써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바이러스들의 확산을 역학 정보 분석 기술을 통해서 찾아내고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역학 기술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기로 질병 예측, 예방, 진단,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바일 인공지능 진단 기술이고요.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애플이나 구글에서 만든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거죠. 그래서 웨어러브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몸에 착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특정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을 직접 측정을 하고 모바일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목에 차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지표들, 혈압이나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 지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될 거고요. 모바일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표적 유전자를 편집하는 전자 가위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이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미래에 각광받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러한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려면 편집을 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세포 안에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전달이 가능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 진단 기술입니다. 뭐, 암도 말씀을 드렸지만, 암을 치료하는 기술이 급격히 발달을 한 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어느 부분에서는 진보를 하고 있지만 더 진보한 분야는 그러한 치료 기술보다는 진단 기술이라는 거죠. 빨리, 빠르게, 액체 내에서, 심지어는 순환 종양세포예요. 우리 몸에서 떠다니는 종양세포의 DNA를 검출을 해서 찾아낸다는 거죠. 암이 있다, 없다.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빠르게 진단하면은 초기에 빠르게 치료가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것을 활용한 겁니다. 그 다음이 원격 의료예요. 원격 의료라는 거는 멀리 떨어져 온라인 네트워크 이용해서 내가 검사를 한 결과를 뽑아내고 치료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이 원격 의료라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중증 질환이 아닌 이유는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바로 이 원격 진료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거.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4차 산업 시대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죠. 오케이. 다음은 재생의료예요. 재생의료는 다른 말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우리 생체 내의 직접적인 교차 분화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심근세포를 만들어내고 신경을 만들어내고 뭐 그런 것들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새롭게 생산하는 거죠. 줄기세포가 굉장히 인기를 갖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유전체 발현, 지위, 단백질 발견입니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찾아내는 거죠. 유전자 발현이라는 거는 결국에 유전자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과정을 조절을 해주는 것도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이 조절하는 방식이 바로 유전자 발현이거든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가지고 우리 몸을 조절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들이 어떻게 조절받는지를 연구하는 게 후성 유전체 학이에요. 그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르고요. 그 단백질에 따라서 사람의 질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후성 유전학적 연구예요. 이렇게 여기서 나온 보건 빅데이터, 개인 유전체 기반 맞춤형 기술, 역학 정보 기술, 모바일 인공지능, 웨어러블 디지즈 디바이스, 그리고 유전자 편집, 순환 종양세포 탐지, 연속식 혈당 기술, 원격 의료죠. 그리고 생체 지적 교차 분화 기술, 재생 의료 기술, 줄기세포, 후성 유전체 학, 이렇게 10개가 유망 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쭉 그러한 것들을 한 번 더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생체 내 직접 교차 분화, 재생 의료, 후성 유전체학, 환경에 따른 유전자 발현. 그것은 특정한 조절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환경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갖는다는 얘기고, 모바일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기술, 임상 유전체 대량 정보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술들이죠. 그 다음에 단일 세포 유전체 분석 기술, 세포 하나에서 유전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세포를 갖고 있겠어요. 그러면 그 모든 서로 다른 유전자를 분석해서 전체적인 변화를 찾아내는 거죠. 순환 종양세포 DNA 탐지 기술, 역학정보, 바이러스나 질병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웨어러블 건강 디바이스, 연속식 혈당 측정 기술. 혈당은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당뇨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때그때 피를 내서 혈당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연속식으로 패치를 붙여놓으면 검사해서 디바이스 통해서 모바일 기기로 날리는 거죠. 그러면 모바일 기기에 계속 저장이 되고 의사 선생님은 멀리서 보고 약을 처방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굉장히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들에서 중요한 게 유전자 발현이에요. 그리고 유전자의 변형, 재조합 DNA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근데 이러한 변화된 DNA를 세포로 전달을 하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NA 전달 방법이에요. 형질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건 박테리아에 변형된 유전체를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트랜스펙션은 동물 세포에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 세포벽을 제거한
이런 방법들, 또는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물리적, 말 그대로 힘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를 사용해서 전달하는 그런 방법들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DNA를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DNA를 실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 이런 DNA는 그냥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전달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바이러스는 세포에 스스로 감염이 돼서 진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성을 가지지 않은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삽입하고 바이러스가 유전자를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바이러스 벡터라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NA를 리포점, 리피드, 지방의 주머니로 싸서 동물 세포에 전달하는 방법, 또는 가늘한 니들, 바늘을 이용해서 세포에 마이크로 인젝션이라고 하죠. 큰 인젝션, 주사가 아니고 작은 주사예요. 동물세포나 식물세포에 전달하는 방법. 또는 골드, 금 나노 입자에다가, 또는 은 나노 입자에다가 유전자를 부착해서 그 금 나노 입자를 발사를 하는 거죠. 진건이라고 표현하는데 총처럼 된 것에 유전자를 집어넣고 쏘는 거예요. 골드 파티클이 무게가 있으니까 세포 안에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박혀 들어가겠죠. 이러한 전달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들어보시면은 느낌이 딱 오죠.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각각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편집 기술도 그렇고 유전자 치료 방법들도 그렇고 더 고도화되고 개발돼야 될 방법이 바로 유전자 전달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배양 기술이에요. 앞에서도 세포 배양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 세포 배양 기술을 통해서 재조합된 DNA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는 심지어는 이퀄 동일하다 뭐하고 바이오 파마스티컬을 위한 공장이에요. 제약 공장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바로 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 조작과 세포 배양 기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소규모로 사용하는 거하고 대규모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룹에서 세포를 변형시키고 그 세포를 보관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세포를 한 곳에 보관하는 게 바로 세포 주은행 또는 세포은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NA 변형을 통해서 만든 변형된 세포들을 각각 보관하고 공급을 하게 하는 그 곳이죠. 거기서 세포주의 특성들을 확인하고 관리를 하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마스터 세포, 씨앗이에요. 씨앗으로 보관을 하다가 필요하면 그걸 불려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용으로 나누어서 공급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포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타임즈에 나온 기사예요. 이거 같은 기사는 박테리아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러한 것이 가능한 거에 대한 기사였어요. 근데 굉장히 유용한 기사예요. 실제 박테리아가 특정한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물질이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러분들의 뱃속에 들어있는 대장균. 좋은 대장균을 잘 키우면요. 암을 예방할 수 있어요. 왜? 그 대장균이 뱃속에서 계속해서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네. 그러한 팩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생물도 하나의 세포죠. 미생물을 배양해서 좋은 물질들을 많이 생산해낼 수도 있고요. 미생물은 굉장히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증식 자체는 쉽습니다. 식물들 같은 경우는 유상조직이라고 해서 굉장히 천천히 분화를 하는 그런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고체 배지를 쓰거나 또는 액체 배지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동물세포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특정 조직을, 효소들을 사용해서 분해를 하고 거기에서 세포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세포를 1차 세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합할 수 있는 성장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여러 번 증식 못하고 유한 증식 한 30번에서
40번에서 50번 사이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차 세포예요. 근데 그 세포에 변형이 생겨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세포가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에 사용하는 세포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이나 바이러스를 치료해서 형질 전환이 된 그런 세포들이 있어요. 2차 세포라고 부릅니다. 1차 세포는 프라이머리 세포. 실제 조직에서 얻어낸 세포예요. 그래서 종양세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 증식을 할 수 있고 연구하는데 그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NIH3T3나 초셀, BHK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에게 필요한 세포치료제, 단백질들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증받은 세포들입니다. 그 배지에 이제 혈장을 통해서 성장 인자들을 공급해 주게 되고요. 배양하는 방법인데요. 배양 방법은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부착해서 배양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액침 배양, 아까 미생물이나 식물들은 띄어서 배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양조에 넣고서 교반을 하면서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 컬처는 그냥 액체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포들 같은 경우는 부착시키고 그 배양액을 순환시켜주면서 배양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은 동물세포도 이런 교반 배양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세포가 떠 있는 상태에서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잘 자라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회분 배양이라는 거는 한번 부착시켜서 배양하고 띄어서 또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또 띄어서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배양 방식을 말하고요. 연속 배양은 세포를 부착시켰다 띄었다 부착시켰다 띄었다 하지 않고 한 곳에서 계속 배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배양할 때 배양액을 일부 빼주고 일부 새롭게 넣어주고 일부 빼주고 일부 새롭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관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요 관류 배양이라는 방식이고요. 오케이. 그럼 세포 배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결국에는 세포 배양은 특정하게 변형된 세포를 키워서 새로운 단백질을 생산하는 그런 것이죠. 결국엔 그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은 제조합 DNA가 도입된 세포를 키워서 단백질을 생산하는 거고요. 그것을 단백질 공학, 프로테인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프로테인 엔지니어링, 단백질 공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조합 DNA, 그리고 제조합 DNA가 도입된 새로운 세포, 주, 그리고 그 세포주를 통해서 단백질을 생산하는 거죠. 뭐 아미노액시드를 변형시켜서 만들 수도 있고요. 변형시킬 때 이제 화학적인 방법이나 유전자 조작 또는 세포 조작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효소, 단백질을 생산하게 하고 기능을 연구할 수도 있고요. 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제조합,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데 요 단백질 공학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동물 세포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스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미생물을 이용하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동물 세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동물 세포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변형 및 융합, 효소공학. 효소공학이라는 거는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단백질의 변형을 통해서 더 효능이 좋은, 효과가 좋은 효소를 만드는 거죠. 4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거를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어내게 하는 거. 그쵸? 그리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 백신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 몸에 단백질을 집어넣어서 우리 몸 면역 반응을 통해서 항체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항체를 직접 세포를 통해서 만든 다음에 넣어주면 그것도 항체로서의 기능을 하거든요. 항체 치료제들이 대부분 이런 항체 공학, 단백질 공학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을 복합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A라는 단백질, B라는 단백질 각각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데 합쳐서 각각의 활성도 갖고 부가적인 활성도 갖는 두 단백질의 특성을 융합한 단백질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카이메릭 프로테인, 카이메라, 머리는 사람, 몸은 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융합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한 융합체가 다양한 실제 치료제로서 개발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을
갖고 있는 거에 면역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서 세포를, 특정 암세포나 이런 것들을 죽이고 거기에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융합단백질로 만들게 되죠. 이런 융합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결국엔 단백질 공학이에요. 유전자의 변형을 통해서 두 단백질을 붙일 수도 있고요. 폴리펩타이드 본드, 그쵸? 단백질과 단백질을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이것도 바이오 기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캔서 이뮤노세라피인데요. 결국에는 암 면역 치료예요. 예전에는 암 하면은 화학 치료제들을 많이 사용해서 치료를 했는데요. 원래 암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셀프 자가 보호 작용인데요. 면역 시스템이 이러한 암세포를 죽임으로써 계속해서 암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고 면역 기능이 약해졌을 때 암세포, 변형된 돌연변이 세포가 자라면서 몸 여기저기로 퍼져나가서 면역세포에 더 이상 조절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우리 몸에서 암이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래서 이 캔서 이뮤노세라피라는 거는 기존의 면역작용에 의한 암 치료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백신 세라피에서 캔서에 항원을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 주기도 하고요. 유전자를 주입해서 캔서의 항원을 발현시키게 하는 거죠. 그럼 캔서의 항원, 결국엔 캔서, 암이 갖고 있는 특정한 단백질 부분을 세포에게 보여주는 거죠. 면역세포에게. 그럼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그 항원을 갖고 있는 세포들을 쫙 제거를 하겠죠. 그게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또는 셀세라피, 직접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를 주입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에 안 되니까 이제 암세포를 인식하는 면역세포를 선택을 하고요. 반복적으로 그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는 유전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인식하도록 하고 해서 세포 치료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3상 실험에 들어가 있는 실제 임상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한 분야이죠. 또는 드럭 세라피, 실제 약을 써서 면역을 증강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방식이죠.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발전된 분자생물학 기법을 이용해서 암을 면역세포가 잘 인식하고 강하게 인식해서 바로 죽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방법은 면역작용에 의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죠. 오케이? 이게 캔서 이뮤노세라피예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TS, 하이 스루풋이라고 하는데, 이 고속 탐색 기술입니다. 100만 개, 10만 개, 100만 개 되는 많은 화학 물질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쵸? 그래서 화학 물질의 집합체를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것들의 활성을 내가 원하는 세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100개 정도를 고른 게 유효물질, 그걸 한 번 더 효능이 그 중에서 좋은 거, 또는 특허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골라낸 게 선도물질 10개, 그리고 선도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후보물질, 신약 후보물질 한두 개를 선택하게 되고요. 전임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동물 실험이죠.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좋은 걸 임상 시험에 투입을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제약회사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요 전체 기간이 최소 6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죠. 글로벌 제약회사라고 하는 대량 아주 큰 제약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예요. 시장에서의 얼마나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새로운 것을 계속 찾는 거죠. 그리고 전략, 타겟을 기초연구를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력과 시간과 돈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엔 무리가 약간 있는 거죠.
쩐의 전쟁이에요, 결국에는. 오케이. 이 고속 탐색 기술은 결론적으로 그냥 하나의 기술만을 유전체학, 분자세포학, 생화학,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바이오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바이오 기술의 의학화학, 화학물질을 변형시키고 합성하는 기술, 그리고 생물정보학, 어떠한 유전체 변화들 또는 그 유전자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들의 분석, 생물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환자들에서. 그리고 그러한 분석을 빠르게 할 수 있게 하고 고속 탐색이 가능하도록 세포를 배양하고 약물을 처리하고 그 활성을 분석하고 기계공학, 제어공학을 통해서 컴퓨터가 직접 로봇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투영이 돼서 이 하이스루풋 기술이 탄생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돼요. 질병의 타겟이 있겠죠.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면은 뭐 대사질환이나 신경질환이나 감염질환을 유발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의 타겟을 막거나 아니면 활성화시키면은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그 활성을 측정을 할 것이냐라는 분자생물학적인 에세이 방법을 찾아낼 거고요. 다양한 라이브러리, 화학물질 또는 뭐 천연물질들의 그 그룹들을 선정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미 FDA 허가가 나온 것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에세이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들을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을 하겠죠. 활성이 어느 정도 이상인 것만 선택을 한다. 그쵸?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SA에서 개발된 약물이 어떠한 유전자 변화를 유도하고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HDS 하이 트루풋 스크리닝을 통해서 자동화된 기계로 수백만 종의 기본 물질로부터 효능이 있는 아이들을 선별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로 플레이트에 들어있는 약물들의 처리에 의해서 형광을 나타내게 하거나 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해서 효과를 검증을 하는 거죠. 이 물질을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백종, 선도물질, 그 다음에 효능물질, 그 다음에 선도물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후보물질. 거기서 하나가 탄생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신약을 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바이오 기술이 다양하게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분자생물학적인 제가 설명드렸던 유전자 제조합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세포 배양 기술, 그리고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세포주의 개발, 그 세포주를 가지고 단백질 생산, 그리고 그 단백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단백질 공학 또는 단백질 융합 기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바이오 기술이 활용되고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HTS, 하이스루풋 기술 같은 경우도 복합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제약에서 새로운 약물들을 개발해내는 그러한 방법을 이렇게 고안해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요 10대 미래 유망 기술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흥미가 끌리고 더 관심이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조사하신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발표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 논의도 하고 제가 부수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부분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바이오 기술이 한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